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간 넘어선 할머니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은 할머니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요즘은 여사님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손자 손녀들이 너무 좋아서 그 애들한테서 할머니라고 불리는 게 전혀 싫지 않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저는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슬하에 아들 둘에 막내딸 하나를 키워 다들 시집장가 잘 가서 일가를 이루고 잘 살고 있답니다. 손자도 첫째는 아들 둘, 둘째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막내딸은 외손주로 딸 하나를 낳아서 잘들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살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두고 자는 일이 많았는데 우리 큰손자가 라디오보다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서 유튜브라는 것을 다운받아 봤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듣던 라디오 극장 같은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알게 되어서 매일 밤마다 즐겁게 듣다 스르르 잠에 빠지곤 한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많아서이기도 한데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에게도 얼마 전에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게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 이야기라도 재미있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소작농으로 착취만 당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해방이 돼서 일본인 부자들이 다들 본국으로 도망간 후 조그마한 땅을 가지게 되셨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땅을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땅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한참 대한민국이 개발될 때 제 부모님 땅의 일부가 고속도로가 뚫리게 돼서 그 보상금을 받아 전라도 나주 아시죠? 그 나주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나오고 나름 그 동네에서 부잣집 딸로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여고 나온 친구들이 3분의 1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제 부모님들은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게 보이니까 고등학교까지 마치라면서 등록금과 육성회비도 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옛날 어른들 치고는 굉장히 깨어 계신 분들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광주 시내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동네에서 선이 들어와서 부모님이 선이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말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번 선만 보기로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키도 크고 덩치도 컸답니다. 처음 봤을 때 무슨 씨름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자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얼굴만 붉히는 쑥맥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순수한 모습에 호감이 갔고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나주가 고향이어서 결혼식은 나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후 짧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나주에서 작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요. 그 시대에 공고를 나와 수리공부터 시작해 조립, 검사 등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 공장장이 된 것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다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남편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나주분들이시고 친정이랑 같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니 주말엔 거의 우리 집 아니면 시댁에 가서 농사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 어른들은 지금은 물론 다들 돌아가셨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도 아니셨고 무척 순박한 분들이었어요. 워낙에 땅밖에 모르고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분들이라 누굴 속일 줄도 모르고 며느리들한테 싫은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사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저희 시어머니처럼만 하자고 생각했죠.
그러면 어디 가서 며느리들한테 욕은 안 먹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남편은 전주에서 전자기기 공장을 사장님께 인수받아 사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친정도 땅 부자이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한테도 부족함 없이 뭐든 해주면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남인 우리 영준이는 공부도 잘했지만 조금은 제멋대로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아서 용돈도 먹을 것도 제 동생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손의 장남이라고 저희 시부모님도 손자 영준이를 너무 오냐오냐 해주시곤 했죠. 만나기만 하면 용돈도 듬뿍 주시고 명절 때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영준이한테만 소고기며 갈치며 맛있는 것들로만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제 둘째 아들과 딸은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참 사람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장남에 대한 편애만큼은 어쩌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할머니는 형만 좋아하시나 봐. 형한테만 용돈 10,000원이나 더 주고 나하고 영애한테는 딱 10,000원씩만 주셨단 말이야. 맞아.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아들, 딸, 장남 이런 걸로 차별 대우받아야 돼? 나 너무 억울해. 다 같은 손자, 손녀지. 나 이럴 때는 정말 할머니 싫어지려고 해. 그렇게 시댁에 갔다 오는 날엔 제 둘째 아들이랑 딸에게 어김없이 불평불만을 들어야만 했어요. 저는 큰애 몰래 둘째와 딸에게 용돈을 더 주면서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라며 참으라고 다독거리곤 했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은 빠르게 흐르더군요. 장남 영준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서울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결혼 후에도 서울서 살더라고요.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시원하게 보내줬습니다. 사실 제 큰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와는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참 예쁘고 얌전하게 보였는데 처음부터 너무 거리낌 없이 저한테 엄마 하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좋게 생각해서 나한테 거리감 느끼지 않으려고 애가 저러는가 보다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사돈에게 하는 걸 보니 그냥 말투 자체가 제 부모님에게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큰아들 부부가 처음으로 집에 인사를 왔는데 차려주는 밥만 먹고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걸 보니 큰며느리가 앞으로 맞이 노릇을 잘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부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사부인 잘 지내셨죠? 그때 결혼식장에서 뵙고 처음 인사드리네요. 애들 신혼여행 잘 마치고 저희 집 와서 저녁 잘 먹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가 맏며느리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걱정이 돼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루 잘 자고 갔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딸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막내딸로 자라나서 애가 천방지축 눈치가 없답니다. 제가 다 죄송하네요. 아직도 저한테 반말하고 친구같이 지내요. 그저 시어머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애들 저희 집으로 좀 들르라고 말해뒀으니까 제가 우리 딸 만나면 잘하라고 이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도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부인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넘겼는데 제가 너무 속 좁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윗사람한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요즘 말로 꼰대였다는 걸까요? 그 후 저는 차례차례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결혼시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주 시내에 살고 있었고 딸은 광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둘째나 셋째네 집에는 자주 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내외하며 살지도 않았는데요. 큰아들 내외 집에 갈 때만큼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서 사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어쩌다 아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북해하는 느낌은 큰며느리의 말투에서 다 드러나서 딱히 예의를 갖추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 내가 내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서울 올라가는데 혹시 너희 집에서 하룻밤 지냈다 내려가도 되니? 아, 엄마, 저 내일 약속 있어요. 저도 미룰 수 없는 약속이라서 저녁 먹고 늦게 들어갈 텐데 남편도 야근한다고 했고 그럼 제가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왔다 가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엄마가 제가 집에 없어도 잘 있다 가실 거면 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끝을 분명히 하지 않고 흐리면서 그 애는 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 집에 갈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점점 큰아들네 집에 왕래도 안 하고 거의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챙겨야 할 자식들이 셋이다 보니 김장을 할 때마다 거의 100포기가 넘어가는데요. 둘째 며느리랑 둘이서 하려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둘째 며느리는 착하고 고분고분 자기 할도리는 하는 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러도 거절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같이 김장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큰며느리네 집에 김장김치를 안 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김치는 택배로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엄마, 저희 집 김치 잘 안 먹어요. 먹을 사람 없어요. 우리 애들도 김치 안 좋아하고 남편도 거의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신혼 때부터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10년도 됐으니까 저도 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날 것 같아서요. 이제 저희 집에 김치 택배 안 보내셔도 돼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껏 이 시할머니랑 시할아버지가 농사 지은 걸로 받은 배추랑 고춧가루로 정성껏 담아서 보냈던 것들인데 필요가 없어?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안 받는다고 하지 그랬어. 내가 네 동서랑 둘이 얼마나 힘들게 담아다 줬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정성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원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 아닌 거 몰라요? 엄마도 연세가 그만큼 되셨으니까 눈치가 좀 있으셔야죠. 하여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끊을게요. 툭 끊긴 전화기를 들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김치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며느리 말대로 입맛에 안 맞았다고 하면 빨리 말해주었더라면 그 고생하지 않고 3, 40포기는 빼고 했겠죠. 저는 생각할수록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서운했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오늘 있었던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여보, 큰며느리랑 나는 정말 안 맞나 봐. 아무리 자기가 막내딸이었대도 그렇지 남의 집에 큰며느리로 왔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아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정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쁜 시어머니야? 잘해줘도 저 난리니 이제부터 뭐 해주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며느리 성격을 하루아침에 고쳐. 당신이 좀 참고 두고 보자고. 그래도 나이 더 먹으면 철 좀 들겠지.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줘. 괜히 다른 친절 베풀지 말고. 남편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둔해서 남편과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저는 큰아들이 제 아내 편을 들 때도 그렇고 제 남편이 큰며느리에게만은 참아보라고 얘기할 때마다 부글부글 화가 치밀었습니다. 크고 작은 큰며느리와의 불화가 있을 때마다 제 곁에는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자니 동서지간에 편을 가르는 것 같아 꺼려지고 또 둘째 아들이 알면 자기 형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저는 막내딸에게만 가끔 제 분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 못된 며느리가 이번에도 엄마 생일 때 돈만 계좌로 딱 보내고 오지도 않는다지 뭐니. 난 큰애들 손자들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도 매몰차게 거절한다.
어쩌면 네 동서는 사람이 그러니? 그러게 말이야. 난 어릴 때부터 오빠도 싸가지 없다고 느꼈지만 큰언니는 더 그런 것 같아.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 말이 딱 맞는다니까. 엄마, 내가 엄마 생신 때 우리 딸 데리고 꼭 갈게. 그 집 애들은 그래도 착한데 아주 부모가 못돼 빠져가지고. 그 집 부부랑 계속 말 섞고 그러지 마. 엄마만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그래도 네 큰오빠인데 어떻게 그래. 큰오빠는 괜찮아. 그래도 걔는 가끔 회사 근처서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문제지. 그동안에 세월이 흘러 큰아들 부부는 다니던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면서 그 당시 서울에서 유행했던 방탈출 카페라는 것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장남이 대책 없이 퇴직을 해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저희 부부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 그 사업은 장래성이 좀 있기는 한 거야? 혹시 금방 망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사업체가 편의점도 아니고 처음에 잘 안 된다고 금방 말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이런 시기에는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아요. 저도 다 알아보고 한 거고 오락신이나 PC방보다 방탈출 카페 같은 곳이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래요. 같이 동업할 사람도 구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보다 제가 퇴직금 2억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좀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게 그것 때문이구나. 내가 너한테만 미리 유산 증여하면 네 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니? 받고 싶으면 네 동생들이랑 의논해서 허락 받아가지고 와. 그래야 줄 수 있지 아니면 난 못 준다. 그리고 그거 유행 지나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큰아들이 한다는 그 카페에 대해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은 걱정돼서 그런지 유선 증여를 쉽게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장남이 손 모아가며 부탁하는데 매몰차긴 거절하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모아두었던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남편 몰래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저에게 우물쭈물 고맙다고 말하고는 그 돈을 넙죽 받아가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로 달아나듯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돈을 주고도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저 자나깨나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카페라는 사업을 벌이고 나서부터 안 그래도 거의 시댁에 오지 않았던 큰아들과 며느리는 발길이 아예 더 뜸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남편이 운영하던 전자기기 공장에 새로 들어와 일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장남보다 더 든든한 아들 노릇하는 둘째 아들에게 저는 더 마음이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다 둘째 며느리가 성격도 더 묻어나고요. 저는 그 애들을 만날 때마다 이 애들이 오히려 장남 부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곤 했답니다. 다행히 큰아들의 방탈출 카페는 유행에 따라서인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특히 주말에는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니까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년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 큰아들은 눈에 띄게 눈밑이 검게 변해서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큰며느리는 피부과에 다니면서 주름 시술하고 성형까지 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젊어지고 예쁘게 변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그 애가 병원비며 백화점, 피부 시술, 스파 이런 것들에 다 퍼주면서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큰며느리의 그런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을 하면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집안일이라도 잘하면 좋으련만 그 애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가정주부인 큰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둘째 며느리보다 더 바쁘다면서 일주일에 2번 파출부를 부른다니 제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았던 큰며느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저와는 맞지 않고 점점 더 큰아들 부부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제 남편에게 사달이 생겼어요. 그 청천벽력 같은 일은 어느 날 점심때쯤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영민이에요. 큰일 났어요. 아버지 방금 쓰러지셨어요. 구급차로 전북대 병원 가 있을 테니까 어서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멍하니 아들의 전화를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잘 먹고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니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10여 분을 아무 생각도 못하고 백지 상태로 있다가 저는 펑펑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제 남편은 링거와 호스 등을 달고 힘없이 누워있더군요.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고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처치가 되어서 수술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네 부부는 수술실 앞에 와서 초조하게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는 병원 의사의 말과는 달리 수술 자체는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긴장돼서 수술실 밖에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런 저에게 밥이라도 먹고 오자며 병원 밖으로 나가기를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둘째 부부에게 너희들이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고집을 못 꺾고 그 애들만 병원 지하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애들이 올라오자 길고 긴 시간 동안 켜져 있던 수술실 앞에 빨간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면서 나오는 의사를 붙잡고 간청하듯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 처음에 응급실에서 그분은 어디 가시고 어쨌든 남편은 괜찮죠? 곧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괜찮다고 확실한 답을 못 드리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응급실 레지던트가 낙관적으로 본 것 같지만 출혈 부위가 약간 생각 외로 까다로워서 깨어나셔도 마비가 오래가거나 언어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 못 깨어난다는 말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올라가자 공장을 오래 비웠다면서 자기는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한 1인실 병실에는 둘째 며느리와 저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더니 주머니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강하게 하셔야 돼요. 어머니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쓰러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병실엔 제가 있을 동안 어디 휴게실이라도 가서 이거 좀 드시고 누워있다 오세요. 먼저 쓰러지시면 안 되세요. 그래, 내가 애미답지 못하게 너한테 걱정을 끼치고 말았구나. 그럼 좀 부탁한다. 긴장이 풀렸더니 나도 힘이 하나도 없네. 고마워. 잘 먹을게. 며느리가 준 김밥을 받아들고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보니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딜 가서 이걸 먹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문득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애라도 지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그래도 한 번은 다녀가야지 하는 생각에서요. 저는 그중 조용한 대합실에 앉아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래 밤에도 바빠서 전화를 잘 안 받던 아이여서 끈질기게 걸고 또 걸었어요. 5번이나 새로 걸고 나서 큰아들은 겨우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빠서 전화 길게는 못해요. 네 아버지 쓰러지셔서 수술 받았어. 내일은 그 가게 문 닫던지 누구한테 맡기고 좀 내려와 얼굴이라도 비치고 가라. 아버지 뇌출혈이었대. 네? 그러셨구나. 근데 어떡하죠? 내일도 여기 맡길 사람은 없는데. 영민이가 잘 모실 거 아니에요? 저 나중에 아버지 퇴원하시면 집으로 갈게요. 아니면 와이프한테 전화해보세요.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까딱하면 돌아가실 뻔했다고. 너는 너만 잘 살면 그만이니? 부모가 그렇게 우스워?
잠만 하지 말고 내일 당장 내려왔다가 가. 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통화를 끊고 나서 자리에 앉아 엉엉 소리를 내며 울어버렸습니다. 먹으려고 펼쳐놓았던 김밥은 몇 개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은 것들은 눈물이 묻어 먹을 수도 없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김밥을 휴지통에 버리고 눈물 자국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침대 옆에서 얼굴을 묶고 자고 있는 둘째 며느리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밥 드셨어요? 근데 큰형님 내외분께는 연락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버님은 그 카페인지 뭔지가 바빠서 못 오고 네 형님한테는 통화도 하기 싫어서 그냥 뒀어. 괜찮다. 어차피 서울에서 멀다고 핑계대고 오지도 않을 건데 뭐. 그래도 안 알리시는 것보단 말하는 게 낫잖아요. 어머니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제가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저렇게 말하는 둘째 며느리가 오히려 손이 똥서 같다는 생각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부끼리 닮는다고 둘째가 순박하고 착하니까 제 아내도 그런 애를 데려왔겠죠. 살면 살수록 첫째랑 둘째는 바뀌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말이에요. 둘째는 어두운 얼굴로 돌아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형님이 내일 무슨 병원인가 예약이 있다고 못 오고 대신 돈은 수술비에 보태라고 100만 원 정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아주버님도 너무하시긴 하네요. 형님 병원은 솔직히 뭐 피부과나 무슨 성형수술일 텐데 그런 건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역시 둘째의 말이 이치에 맞고 분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모답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것들한테 정말 서운한 마음과 복수하고픈 마음이 반반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큰아들네한테는 한 푼도 유산을 물려주지 말자고 말을 하고 싶어졌어요. 혹시 남편이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거나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셈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주의 집과 공장이 그 사람 소유고 통장에는 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현금이나 주식 같은 팔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합쳐서 산출해보니 남편의 총 재산은 16억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서재 내 금고 안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현 시간부터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고 공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본인이 아니면 좀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변호사에게 강하게 제 의견을 말해주었어요. 큰아들 내외가 남편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틈을 타서 전 재산을 빼앗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으니 빨리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시간의 상담을 거친 후 드디어 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의 내용을 바꾸고 나서 저는 큰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큰며느리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병원 시술을 하고 왔다면서 말을 오래 못한다고 미리 연막을 치는 큰며느리에게 저는 바로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시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지내야 될 것 같구나. 그런데 영준이가 장남이잖니. 나는 혼자가 되면 도저히 전주에서 못 살 것 같아. 만약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희들이 서울집으로 나를 모셔주겠다는 계약서 쓰고 내 재산을 전부 물려줄게. 그러면 영준이가 하는 사업에도 훨씬 도움될 테고 이미 너희 애들도 고등학생이고 손도 안 가니까 며느리 너는 가만히 앉아서 큰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내일까지 너희 둘이 의논해서 답을 줘라. 그럼 다음 주에 올라가마. 어머, 아버님 건강이 생각보다 심각하신가 봐요. 알겠어요. 애아빠 들어오면 의논해서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걱정하는 척하는 큰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남 집에 갔다가는 얼마 되지 않아 알거지로 쫓겨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온 가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제가 서울의 큰아들네 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는 동안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나를 모시고 나면 그 애들에게 재산의 3분의 2가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둘째와 셋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로 했죠. 공장만 둘째가 물려받고요. 저는 그 애들이 얼마나 있다가 본색을 드러낼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얼른 애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발 그 애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장 폐륜하는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 돌아가니 아직도 둘째 며느리는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집에서 미리 가져온 담요를 덮고 남편의 곁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의 느린 숨소리는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던 저에게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지 않아도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오늘은 쉬라고 말한 뒤 딸을 불렀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의 병실에 와서 링거를 주렁주렁 단 남편의 얼굴을 보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남편을 잘 부탁한다 말한 후 병원 밖에서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때? 어제 말한 건 애비랑 의논해 봤니? 내가 오늘 변호사 만나서 너희 아버지 유언장이랑 효도 계약서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서울 터미널로 나 좀 데리고 나와줘라. 네, 영준 씨가 그런 일이라면 어머니 얼마든지 모시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시쯤 버스로 도착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지금 출발하면 내가 오후 3시쯤 도착할 것 같으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 있으면 내가 전화하마. 알겠지? 네, 알겠어요. 조심히 오셔요,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인데 큰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안부도 묻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애들이랑 아예 연을 끊기로 생각하고 만나러 가는 것이니 차라리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번 일로 장남 부부의 민낯을 알게 되면 국물 하나도 그 애들 위에 남겨주지 않으리라 결심했어요. 저는 전주터미널에서 가장 빨리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터미널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많은데 며느리의 전화는 아직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며느리가 꼭 저를 데리러 오기를 바랬지만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며느리에게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3시에 터미널에 도착해서 저녁 6시가 되도록 결국 큰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머릿속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슬프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내 말을 믿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며느리도 꼭 나올 것처럼 속이고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 나를 엿먹이려고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도 없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전주로 가는 표를 사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옆에 탄 10대로 보이는 학생이 저에게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애가 걱정할까 얼른 눈물을 닦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맥이 탁 풀려서 저는 힘없이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래도 결말이 폐륜은 아닐 거라고 믿었던 장남과 큰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에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파왔죠. 밤이 되어서도 큰며느리에게는 연락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애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간 한마디도 안 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있는 남편을 돌보기는 해야 하니 둘째 며느리와 딸과 번갈아서 남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편은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바이탈도 안정되고 숨도 잘 쉬고 있었지만 의식만은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뇌사 상태도 아닌데 이상한 일이라며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진짜 뇌사로 갈 수 있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둘째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더니 걱정이 되었는지 좀 더 큰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장은 며칠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서울의 큰 병원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옮겨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하자고요. 그러면서 둘째가 직접 형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 큰며느리와의 사건을 둘째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형 진짜 막장이네. 아버지 전북대 병원 입원하신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정말 엄마한테도 그런 짓을 했다고? 형수님도 정말 너무한다. 내가 엄마 도와서 같이 복수해줄게. 됐다. 복수는 무슨. 이제 걔들이랑 인연 끊으려고. 도저히 내 속으로 낳은 자식 같지도 않아. 무슨 소리야. 그런 인간일수록 한 방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지. 내가 엄마랑 같이 형네 집으로 갈 테니까 내일 아침에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둘째 아들이 검은 양복을 쫙 빼입고 어디서 났는지 5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세상 태어나서 그런 차는 처음 보는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너 이런 번쩍거리는 외제차가 어디서 났어? 설마 너 이거 산 거 아니지? 설마 엄마. 내가 하루아침에 이런 차를 어떻게 사요. 고등학교 동창놈이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어젯밤에 전화로 사정사정해서 빌린 거야. 형 기 죽여놓으려면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엄마. 엄마는 옷이 이런 거밖에 없어? 완전 시골 아줌마스럽잖아. 안 되겠다. 백화점 가자. 형네 집에 가기 전에 엄마 옷부터 사야겠다. 둘째는 그 비싼 외제차에 저를 태우고 전주에서 제일 큰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큰애 부부에게 보이려고 이런 낭비를 해야 하는 건지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옷값이 걱정되어 둘째한테 그만하자며 거절을 했지만 둘째는 아무 말 말고 이런 때에 옷 얻어 입으라고 하면서 이 정도 옷은 사줄 능력 된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골라준 그 옷은 비싸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사준 옷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저것 재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편을 들어주는 아들에게 든든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장남의 집으로 찾아가는 동안 저는 차 안에서 내내 기분이 좋아 커피도 마시고 잠도 설핏 들었다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해 찾아간 장남의 집은 한강이 보이는 꽤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국민형 주택이었는데 그동안 돈을 좀 벌긴 했는지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면서 그때까지 부모도 형제도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새록새록 큰아들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첫째의 집 앞에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와는 달리 제 동생의 전화는 그래도 빨리 받더라고요. 형, 나 영민인데 지금 형네 집 앞에 와 있어. 오늘 형 그 방탈출 카페 문 닫고 집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이 문 열지? 큰아들은 현관문을 열더니 놀란 눈으로 번쩍이는 새 옷을 입은 저와 둘째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떡하냐? 아무리 가족끼리여도 그거 실례인 거 알아? 내가 어제 엄마한테 너무 황당한 말을 들어서. 좋은 말 할 때 이거 열지. 집에 좀 들어가서 얘기하자. 안 그러면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른다. 둘째 아들의 무서운 얼굴과 으름장에 놀랐는지 큰아들은 문을 열고 우리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퍼질러 앉아 제 형수를 부르더니 커피라도 가져다 달라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안방에 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서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커피를 달라고요? 시동생은 예절도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형하고 형수한테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는데 왜 안 말리시는 거예요? 똥 묻은 것이 겨 묻은 거 나무란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큰며느리한테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예, 네가 그런 말 할 처지라도 되는 줄 아니? 일주일 전에 그렇게 철석같이 마중 나온다고 하더니 나오지도 않고 내 전화도 문자도 씹고 너야말로 버릇없이 이 CM이 고려장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찾겠다고 거기서 서울터미널에서 헤맨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 내가 오늘은 효도 계약서고 뭐고 다 엎어버리려고 찾아온 거니까 이참에 아예 모자지간에 연도 끊자.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안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터미널에서 어머니 못 봤다고 얘기 들었는데.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나들은 제 아내를 쳐다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면서 손을 달달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날 제가 다른 큰일이 생겨서 터미널에 못 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후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죄송해서 전화를 못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 후에 일주일이나 전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통도 연락 안 한 건 너잖아. 내가 먼저 어떻게 전화를 하니? 내 며칠 동안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끙끙 앓았는지 알아? 너희들 같은 나쁜 새끼들은 앞으로 살면서 보고 싶지도 않고 더 볼 일도 없다.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너희들 유산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야. 저는 마루에 있는 탁자에 가짜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큰아들은 그 서류의 내용을 인상을 찌푸리며 읽어보더니 갑자기 제 발목을 잡으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안 그래도 지금 좀 사업자금 필요해서 집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모시고 엄마도 우리 집으로 모실 테니까 이 유언장이랑 효도 계약서 사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날은 잘못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라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아버지 유산 중에 10억만 미리 증여해주시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잘 모실게요. 아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자 큰며느리도 덩달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큰아들 부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악물고 아이들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큰아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일주일이나 형수님한테 푸대접 받은 걸로 끙끙 앓으셨어. 내가 엄마가 그냥 가만히 형이랑 연 끊겠다는 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모시고 올라온 거야.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병원도 서울로 옮기고 어머니도 내가 모실 거야. 그러니까 형은 사는 동안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고 돌아가셨을 때나 오던가 해. 아니 네가 뭐라고 형한테 가르치려는 말투로 굿단 소리를 해. 나 네 형이야. 니네 집이 어머니 집하고 가까우니까 네가 전주에서 부모님 모시는 거야 당연하지. 꼭 장남만 부모 모시라는 법 있냐? 그래 형, 말 잘했네. 첫째만 부모님 모시라는 법도 없지.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유산 다 받으라는 법도 없는 거야. 유산 받고 싶었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네가 처음부터 싸가지 없게 나왔으니까 엄마도 속이 상해서 이러시는 거잖아. 부모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먼저 연을 끊자고 나오겠냐? 나중에 큰 조카가 형네 부부 못 모시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지 형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둘째 아들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큰애 부부 눈앞에서 가짜 효도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제 성격을 잘 아는 큰아들은 망연자실해서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제 허리를 잡고 아직도 포기할 기색 없이 계속 변명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엄마, 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사실 저희들 다른 사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돈 꼭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그 기회라도 주셔야죠. 엄마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됐다. 이제 버스 떠났어.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그날 버스 터미널에 나왔어야 했어. 네가 급했던 그 일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와의 약속 어기고 잠적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지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저는 제 몸에 달라붙은 며느리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손을 끌고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사업 자금에 쪼들리는 그 애들이 가엾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큰며느리와 큰아들의 결혼을 나서서 강하게 반대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장남부부의 집을 나온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동안 저는 둘째 부부와 호텔방을 하나 잡아 번갈아 투숙하면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찾고 난 후 일주일 만에 어눌하게나마 말을 하게 되었고 오른손과 다리에 마비는 왔지만 재활훈련을 하면서 퇴원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아 전주에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서울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 동안 큰며느리는 제가 오지 말래도 매일 와서 아버님을 돌보겠다. 그러니 유언장 내용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얼른 썩 꺼지라고 화를 내면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날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큰애 부부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알 수가 있어? 당신 무슨 일 있었나? 내가 아픈 동안에 애들이랑 다퉜어? 말도 마요. 난 그 애들 이제 자식 취급도 안 하니까. 당신이 전북대병원에서 못 깨어날 때 걔네들 하루도 면회조차 안 왔어. 그러다가 내가 당신 재산 얼마라고 공개하니까 그때서야 모신다는 둥 집으로 오시라는 둥 이러면서 안면이 싹 바뀌잖아. 돈 때문에 부모 모시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야. 제 말을 듣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유산 꼭 지키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물론이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제가 유산 공개를 하기 전에도 저한테 진심으로 잘 대해줬고 둘째 며느리도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병간호를 했다고 했더니 그래도 한 놈만 나쁜 놈이라 다행이라고 우리가 자식 농사를 완전 망치지는 않은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남편은 저를 의지하면서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나 남편의 얼굴을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둘째네와 딸도 주말에는 다른 약속 같은 걸 잡지 않고 우리 집으로 와 다 같이 한 끼라도 챙겨 먹고 손자 손녀들도 일부러 데려와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말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살다 갔으니 여한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첫째 아들네는 가족 모두 서울서 내려와서 저한테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손님들 치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애들은 도대체 아직도 돈밖에 관심이 없나 한심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처음에 이 사람한테 말씀하셨다면서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도저히 전주서 못 사신다고. 죽을 때까지 저희랑 사신다고 말이에요. 저 진짜 아버지 유산 필요해요. 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어머니, 저 진짜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산 좀 나눠주세요. 네? 10억만 주시면 제가 정말로 잘 모실게요. 도대체 지금 와서 이것들은 왜 이런 진상짓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일부러 굳게 입을 다물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면서 큰아들 부부를 장례식 끝나자마자 서울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제 나한테 아들은 영민이 뿐이야. 그런 줄 알면 이제 그만 미련 끊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 나 서울 가서 네 와이프랑 같이 살면 화병 나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엄마 오래 살길 바란다면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큰아들 부부는 이렇게까지 비는데도 용서해주질 않는다며
엄마 너무 독하다고 기어코 성을 내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첫째네 손주들까지 못 본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 애들도 이미 다 장성하고 나니 제 부모가 할머니에게 못된 짓 한 건 알았나 봅니다. 인연을 아예 끊지 않고 가끔 할머니 집이라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손주들에게는 아직도 고맙고 그 애들이 짠한 생각 들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웬만하면 자식들을 용서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제 또래 청취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서울 터미널에서 느꼈던 심정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고 저는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갈 일 있으면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꼭 둘째 아들한테 부탁해 차를 타고 가야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게 앞으로 소원이 있다면 둘째 아들, 딸내 식구들과 오래 왕래하면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배은망덕한 첫째 아들내는 자력으로 살아남을 테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70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제 딸아이에게 일어났던 지옥 같던 일과 그 속풀이를 하게 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산골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제가 살던 집 뒷뜰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아버지는 소를 한 마리 데리고 벼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셨죠. 젊은 시절에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가업이었던 농사를 이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6남매 중 둘째로 위로 누나가 있었기에 장남으로 집안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쳤고 학력고사 성적이 좋아 인근 큰 도시의 유명한 국립대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동생들도 많은데 서울에 보내기는 형편이 힘들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저는 고향 부근 1시간 거리 정도 지역의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기 새내기 은행원이었던 저는 업무를 실수해서 허둥대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 지내는 타지 생활이 힘들기도 하여 취직하고 1년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졸로 은행 창구 일을 하는 친구였지만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직원이었어요. 아침마다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자판기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것저것 물어보니 시골에 형제가 많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때는 여자들이 대학까지 마치는 경우는 흔치 않기도 했고요. 저는 그 아가씨와 결국 연애를 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여 이듬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아기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은지라 산후조리를 한다고 했지만 항상 피곤해하고 기력이 없어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잘 쉴 수 있도록 보살폈지만 결국은 신장에 이상이 생겨 아내는 그 힘들다는 투석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은행 일을 하면서 아내를 살뜰히 보살폈지만 아내는 제때 신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결국은 제 딸아이가 5살밖에 안 되었을 무렵 하늘에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일이라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황망하게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도 그냥 아내를 따라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버리고 싶더군요. 아마 그때 제 등 뒤로 업어달라고 매달리던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딸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남은 생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간 아내의 몫까지 내가 엄마 아빠 몫을 다 해주리라. 우리 아이가 그늘이 없게 내가 잘 키우리라 하고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커서 유치원에 간 딸아이가 아빠,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아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엄마랑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딸은 숨 막힌다면서 저를 타박하곤 했죠.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에 옛말 그대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딸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딸바보 아빠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딸은 엄마의 부재에도 밝고 건강하게 쑥쑥 잘 커졌어요. 열심히 딸을 키우면서도 저도 은행에서 점점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일 무렵 저는 부지점장을 달게 되었죠. 딸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엄마들이 신경 써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는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끔 엄마와 팔짱을 끼고 옷을 사러 가거나 목욕탕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긴 했지만요. 그럴 때면 딸은 자신은 결혼하면 꼭 딸을 낳아서 엄마랑 같이 데이트 못한 한을 풀겠다면서 저에게 웃으며 말하곤 했죠. 딸이 대학 입시를 치를 무렵에는 수시가 점점 활성화되던 시기였어요. 딸은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 마침 학교의 수시 전략을 잘 짜기로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서 본인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무려 서울대 약대를요. 저는 딸이 서울대를 붙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교 1등만 하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전교에서 상위권이었는데 생활기록부며 농어촌 전용 적용지역에 집이 있었던 것 등 몇 가지 유리하게 반영된 점이 있어 가능했다고 담임선생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대학에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면서도 일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갈 수는 없어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걱정하는 저에게 딸은 씩씩하게 말하더군요. 아빠,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약사 돼서 아빠 호강시켜 줄게요. 엄마 없이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저는 딸이 너무 고맙고 또 예뻤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 근처 좋은 대학을 가면 안 되냐 말리고 싶었지만 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다면 딸아이의 인생은 나와는 좀 더 다르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서울로 딸을 보내고 말았죠. 처음 며칠은 딸을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제 시간도 많아지고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가끔 전화를 하면 딸은 딸대로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문물을 즐기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고 잔뜩 신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방학만 되면 신나서 제 선물을 이것저것 사들고 내려오곤 했죠. 그렇게 딸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2년을 마친 때였어요.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딸내미 잘 있어? 별일 없지? 불길하게도 수화기 너머의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좀 전화가 뜸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더군요. 여보세요? 지연아, 듣고 있어?
한참 만에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저기 서울로 지금 좀 오실 수 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들을 떨치며 그 길로 차를 몰고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 딸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잡생각과 걱정이 몰아쳤지만 지금은 그저 어쨌든 큰일이 있었다면 멀쩡히 전화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최소한 어디를 크게 다친 것은 아닐 거라며 위로를 했어요. 사실 딸은 이상하게 이번 겨울방학에는 집에 오지 않고 3학년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미리 하려면 토익 학원도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내심 섭섭했지만, 그래, 취직 준비를 요즘은 3학년부터 한다더라. 바쁜데 어쩌겠니? 그냥 다음에 아빠가 한번 서울 갈 일 있으면 들르마. 하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점 일이 바빠서 올라가지 못하고 유야무야 했었죠. 띵동, 띵동. 간신히 딸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들어서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은 학교 앞 신축 풀옵션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8평 정도 되는 집이었죠. 끼익! 무거운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저에게 제일 처음 보인 것은 딸의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배였어요. 지연아, 딸, 너 몸이 왜 이러니? 어? 딸은 하루 종일 울어서 퉁퉁 부은 것이 분명한 얼굴로 저에게 애써 미소를 짓더군요. 아빠 잘 지냈어요? 내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들어오세요. 오래간만에 방문한 딸의 자취방에는 현관에 남자 신발이 한두 켤레 나뒹굴고 있었고 옷장에도 남자 점퍼 같은 옷이 걸려있고 어딘지 제 딸의 집 같지 않은 남자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하니 생각 회로가 끊겨버린 듯 했어요. 한참을 넋나간 사람같이 앉아있던 저는 딸이 뒤뚱거리며 힘겹게 가져다준 물 한 잔을 다 비우고 딸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어서 말하라고요. 도대체 네 몸이 왜 이러냐고 말이죠. 딸은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막 대학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지방에서 처음 서울살이를 하는 터라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같은 과 친구들이 자신을 촌뜨기로 볼까봐 한동안은 서울말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쉽지 않아서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딸은 중앙 동아리라도 들자 하면서 게임 동아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컴퓨터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좀 이과 성향인지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래요. 그렇게 게임을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동아리 말고도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정모도 하게 되고 정모를 나가보니 게임이라는 공통 취미 때문에 즐거워서 술자리도 하게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은 농구를 하다가 프로 농구 선수가 되지 못해서 대학을 일반 경영학과를 가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눈썹이 진한 훈남 외모의 그 청년에게 제 딸은 호감을 느꼈대요. 나와 다르게 뭔가 세련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몇 번을 만나 게임도 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제 딸은 더욱 그 사람과 친밀해졌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하다 보니 서로 연애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계속 밖에서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을 자취방에도 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경솔한 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바쁘다는 명분으로 자주 올라와 체크하지 못한 제 탓도 크다는 생각에 괴롭더군요.
그 사람은 회사 일을 하다가 한 번씩 피곤하다고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일요일에 딸의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바보같이 그 사람에게 빠져서 지냈다고 딸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을 간 그 사람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전해주려다 딸은 그만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언제 온다고 했지? 저녁 해야 돼? 수화기 너머로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아기 웅얼거리는 소리도요. 딸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온 그 사람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오빠, 방금 전화 오던데 누구야? 저녁 해야 되냐고 묻던데. 부탁인데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남자는 자신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추궁하는 제 딸의 눈을 보면서 자신이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고백했다 하더군요. 갓 돌이 된 아기가 있다고. 삶이 너무 지쳐서 게임 정모라도 나가면 활력이 생길 것 같아서 나갔는데 너에게 반해버렸다고. 그래서 유부남이라고 하면 상대를 안 해줄까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딸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를 쫓아내고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딸의 인생의 첫 연애이자 첫 이별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 입맛도 없고 구역질도 나는 것 같아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상하게 그 후에는 또 입맛이 돌아서 내가 실현당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나 봐 하면서 입맛도 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살이 5kg 이상 단기간에 확 붙으면서 뭔가 나른하고 모든 일에 기력이 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뱃살이 너무 쪄서 바지도 맞지 않고 불편해서 같은 과 친구가 효과 좋았다고 하던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준다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는 이런저런 증상들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하고는 일단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했대요. 염증 수치 같은 것을 체크해봐야 된다고요. 딸은 그렇게 소변 검사를 하고 임신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였던 의사 선생님은 임신이고 입덧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월이 좀 된 것 같으니 어서 산부인과를 가서 정확하게 몇 주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생리주기 체크 안 하냐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다고 해요. 제 딸은 고등학생 때 입시 준비를 하면서 생리불순이 심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리를 했었거든요. 제 아내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석류다 뭐다 좋다는 것을 챙겨 먹였고요. 그런데 그 불규칙한 주기 때문에 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몇 개월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마침 입덧으로 살이 쪄서 난생 처음 뱃살이 찌니 불편한가 보다라고 배가 조금 나온 것도 별스럽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뱃살이 찐 것과 임신한 것을 헷갈리다니. 아무튼 정신이 번쩍 든 딸은 그 길로 허둥지둥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남자의 아이가 틀림없어서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지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인데 그 사람은 제 딸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다면서 한 번만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 제 딸을 설득했대요. 당연히 매몰차게 네가 임신이든 말든 내에 맞냐는 등의 온갖 막장 드라마 같은 반응을 생각했던 제 딸은 그래도 완전 나쁜 놈은 아니었구나,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그놈을 만나러 커피숍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그날, 그 남자는 자신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절대 아이를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릎 꿇고 애원했다고 해요. 제 딸은 이미 3개월이면 작은 개월수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서질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도 아이도 얼른 정리해버리고 다시 대학 공부에 매진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4개월째에 접어들자 병원에서 낳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떻겠냐고 딸이라고 성별을 슬쩍 말해줬다고 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제 딸의 소원은 바로 결혼해서 딸을 낳고 엄마와 가져보지 못한 오붓한 시간을 딸과 데이트를 하며 보내는 것이었는데 하필 운명의 장난인지 그 아기가 제 딸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딸이었던 겁니다.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이 형체를 갖춰나가는 것을 보고 공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딸은 차마 중절 수술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은 미련하게 헤어진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갑자기 임신부가 되었어요. 학교는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2학기에 휴학을 했고요. 한동안 그 사람은 정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딸의 앞에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 딸의 집에 며칠씩 머물면서 몸을 챙기기도 하고 맛있는 것들을 사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3달 넘게 딸의 곁에서 예비신랑 노릇을 하면서 우리 신혼집은 여기로 하자. 조만간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신혼여행은 멀리 못 가겠지만 그래도 어디라도 가자며 계속 딸을 홀렸더군요. 딸은 저에게 이제 그 사람을 인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은 언제 정리되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이미 숙려기간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최종 마무리된다고 넌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챙기라 얘기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의 원룸 앞으로 웬 젊은 여자가 아기띠를 하고 찾아왔대요. 그 여자는 딸을 보고 대뜸 여기 우리 남편 있죠? 이 인간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가씨. 정신 차려요. 저 인간 완전 바람둥이에요. 바람핀 전적이 화려하다고요. 나는 재산 때문에 지금은 이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물러나세요. 다짜고짜 여자는 그런 말을 남기고 딸의 집에 같이 있던 그 남자를 끌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남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지연아, 내가 꼭 정리할 테니 기다려. 그동안 우리 아기 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사랑해. 내 사랑은 오직 너뿐이야. 꼭 기다려줘.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딸은 혼란스러웠지만 1달 정도를 더 기다려봤대요. 그런데 그 후로 남자는 연락이 되질 않아서 딸은 속은 것이 아닐까 미칠 지경이 되어서 사방으로 남자를 찾아다녔다 합니다. 남자가 다닌다고 말한 회사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산다고 한 동네 집 앞에 가서 수소문해 보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남자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어디 멀리로 이사를 간 것인지 전화도 불통이 되고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딸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울면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가 놀랄까봐 혼자 잘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던 아빠 얘기를 내가 믿고 그 사람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순진했나 봐. 차라리 임신 초기에 아빠한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난 진짜 헛똑똑이인 것 같아. 이제 6개월이나 됐는데 어떡하지? 저는 그 길로 딸을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기는 안 되었지만 내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든 내 딸의 인생에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산부인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중절수술 자체가 불법이고 이미 6개월이라 위험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기도 늦었을 뿐더러 잘못하면 산모나 아이나 좋지 않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였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며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다가 겨우 중절수술을 해준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애걸복걸하면서 딸아이의 인생이 달렸다고 매달리자 자신도 불법행위이지만 같은 부모로서 그 마음 안다고 수술을 해보자고 어렵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딸은 중절 수술 날짜를 간신히 잡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저는 한시름 놓았다 싶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딸 몸만 잘 추스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딸에게 걱정 말고 한숨 푹 잔다 생각하라고, 아빠가 휴가 내서 몸조리 도와줄게 라고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표정으로 수술실로 들어갔고요. 저는 초조하게 수술실 밖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은 걸릴 것이라던 수술실 문은 들어간 지 10분이 되질 않아 다시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동그랗게 부푼 배를 하고서 딸아이가 다시 나오더군요. 침대에 누운 채로 딸은 눈물을 흥건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이 아기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낼 수 없어. 내가 엄마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멀쩡한 아기를 어떻게 그래. 내 딸인데. 내 딸이야, 아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 과정을 듣는데 개월수가 많아 실제 아기를 출산하듯이 출산하고 그 후 팔다리가 다 있는 멀쩡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낸다는 그 말을 듣고 제 딸은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기는 사람의 형체로 너무 자라 있었고 제 딸의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딸은 미혼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딸의 이야기를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를 찾아가 단판을 짓자고 했지만 딸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진 한 장 없다고 했어요. 흥신소라도 이용해서 찾아보겠다 하니 원치 않는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반대고 호적이라도 내 쪽으로 입적시키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니 아이 부모가 동의하면 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호적에 제 손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자신의 딸과 법적으로는 자매가 된 것이었죠. 그렇게 3달을 채우고 딸은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3.3kg로 무게도 적당하고 아주 눈이 똘망똘망한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는 것을 반대했지만 막상 눈앞에 손주를 보자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제가 부지점장으로 받는 월급이 꽤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딸은 학교를 휴학해둔 채로 산후조리를 하면서 아주머니도 쓰고 편하게 몸조리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새 식구가 되었죠. 딸은 가끔 병원에 예방접종을 가거나 검진을 가면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몰래 눈물을 닦다가 들킨 적도 있었죠. 자신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딸마저 그런 신세가 되었다며 딸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딸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저야말로 딸에게 화를 내고 싶은 기분이었죠. 왜 그렇게 경솔하게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는 놈에게 마음을 덜컥 줘버렸냐고. 대책 없이 그놈을 왜 기다렸냐고. 자기 몸 건사를 왜 못했냐고 말이죠. 그러나 눈물을 달고 사는 딸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순 없었어요. 어차피 상황은 그런 말을 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아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손녀가 돌이 되고 난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아주머니 쓰면서 아기를 돌볼 테니 너는 대학에 복학하라고. 딸은 아직 아기가 돌밖에 안 되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저는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른 직장을 잡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아기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냐고 딸을 설득했습니다. 딸은 저의 설득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서울로 가더군요. 그렇게 딸은 아기를 저에게 맡겨두고 주말마다 아기를 보러 오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아기 봐주시는 아주머니와 또 근처에 살고 있던 누이 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한 끼 편하게 먹을 새가 없었고 밤중에 아기가 아파서 허둥지둥 응급실을 찾아가면서 예전 딸아이를 혼자 키우던 때 생각도 많이 나더군요. 혼자 애 키우는 게 내 팔짱가 하면서 씁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손녀는 너무 예뻤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요. 지쳐있는 저를 보면서 옹알이를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쥘 때면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 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무사히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 인근 대도시의 고용약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의 학벌과 직업이 좋아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고 아기를 돌봐주는 분을 쓸 수 있는 형편도 되었지만 혼자서 애 돌보랴 일하랴 종종거리는 딸이 저는 내내 안쓰럽기만 하더군요. 저도 일신에 변화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만년 부지점장으로 있을 순 없어 퇴사를 결정하고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카드사 콜센터 직원들을 대기업 본사에 보내주고 관리해주는 아웃소싱 업체였어요. 아무래도 서울 부근에서 차리는 것이 맞아 저도 서울 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모두 정직원이었던 제 젊은 시절과는 달리 IMF 이후로 기업들은 자회사나 도급사를 끼고 상담 업무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안정을 찾아갔어요. 딸애는 일이 고되어도 집에 와서 손녀의 얼굴만 보면 행복해하며 웃었습니다. 사실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가고 아이가 클수록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지, 할아버지 딸로 호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녀와 딸아이가 그런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처로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죠. 제 회사는 직원이 늘어 더 확장을 했습니다. 저는 은행 재직 시절 알던 인맥들이 있어 일을 따내기가 쉬웠고 콜센터 직원 고용 계약을 원하는 대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기존의 관리자로 일을 쳐내기에는 너무 일이 과도함을 느껴서 새로 관리직을 몇 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을 위해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 인상 깊은 친구가 있더군요. 큰 키에 사람 좋아 보이는 훈훈한 인상이었습니다. 운동선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덩치가 좋았어요.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경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평범하게 카드사에 입사해서 일한 지 오래되었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저도 손녀가 있다고 너무 이쁘다고 하자 그 젊은이는 자신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벌써 손녀가 있으셔 좋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매니저라는 직함을 주고 김 매니저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카드사 본사의 경력이 오래되어서인지 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은행 쪽 업무가 더 잔뼈가 굵었던 저보다 오히려 업무적으로 도움받을 일도 많이 있었어요. 김 매니저와 저는 한 번씩 술도 한잔 하는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업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는 고충을 이야기하며 저는 그렇게 정을 쌓아갔죠. 그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과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실 여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더군요.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내처럼 소중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연애의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번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고요. 저는 순간 제 딸의 인생을 망친 그 유부남이 생각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매니저에게 술을 거나하게 먹고는 그런 식으로 부도덕하게 살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김 매니저는 제가 술에 취해 그런 줄로 생각하고 그냥 네네 하면서 저를 부축하더라고요. 저는 김 매니저의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김 매니저 마누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그 후에도 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일요일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하산하면서 막걸리에 파전을 걸치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제가 그렇게 얼굴에 혈색이 돌자 딸이 저녁을 먹다가 묻더군요. 아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아빠가 요즘 부하 직원 중에 굉장히 친해진 직원이 있거든. 그 녀석이랑 술도 한잔하고 등산도 하고 하니 하루하루 즐겁고 재미있더구나. 딸은 기뻐하면서 그럼 아빠랑 친한 그 직원분 언제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더 신이 나서 지난 일요일 같이 등산을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봐봐, 여기 연두색 등산 점퍼 입은 친구. 이 친구가 바로 김 매니저야. 일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야.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사진도 찍었다니까. 그런데 어쩐지 폰 사진을 보는 제 딸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딸은 제가 잡고 있던 딸의 어깨가 조금 떨리더니 딸은 제 말에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방에 가서 쉰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딸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아이 케어만 열심히 할 뿐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지만 무슨 일이든 있다면 이야기해주겠지 싶어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무렵 딸이 저에게 떠보는 듯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그때 그 김 매니저라는 분하고 잘 지내고 있어? 그 친구 잘 있지. 한번 오라고 할까? 딸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방을 꺼내어 제 앞에 놓더군요. 저는 딸이 내민 사진을 들고 보았습니다. 딸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은 바로 김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요. 그 인간이 바로 내 딸을 미혼모로 만들고 내 손녀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든 채 자취를 감추어버린 그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딸에게 이 사람이 네 남자친구였던 그 새끼냐고 사진 한 장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딸은 사실은 다 태워버렸지만 사진 한 장은 남겨놓았다고, 아빠 폰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하며 개명을 한 것 같다고, 왜 또 내 인생에 이렇게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또 눈물바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잊으려 애쓰며 살고 있는 우리 앞에 그 자식은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라 생각했어요. 복수할 기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의 인생을 내 딸이 겪은 그 몇 배 이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지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김 매니저와 계속 친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김 매니저의 관심사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김 매니저는 요즘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저에게 우량주 혹시 아는 것 있냐고, 혹시 정보 같은 거 있냐고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며 감질나게 하다가 마침내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아예 지인들 주식만 돌려주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원한다면 소개해주겠다. 그런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운을 띄워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일거리 삼아 용돈벌이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오랜 이 바닥의 경험으로 그래프상의 지표를 보고 작전주인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잘 찍어내는 친구였습니다. 큰 세력들이 작전을 들어갈 때 따라 돈을 넣었다가 빠지기 직전에 낌새를 채고 빼는 방식으로 저와 제 주변 지인들의 재산을 꽤 불려줬죠.
저는 그 후로 김 매니저와 술을 한잔할 때마다 은근슬쩍 주식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선물 거래까지도 이 친구가 하는데 아직 마이너스가 크게 난 적이 없고 거의 회복했다며 계속해서 유혹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 매니저는 본인도 카드사에 오래 있었던지라 선물은 위험해서 내키지 않는다고 주식한다는 그 친구분 진짜 작전줄을 아는 거냐고 못 믿는 기색이었지만 사람이란 본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듣고 옆 사람이 계속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주면 넘어오게 되어 있죠. 결국 지속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제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장기간 이득이 난 것을 확인한 김 매니저는 제 친구에게 주식 컨트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 모드로 1,000만 원 정도를 넣더니 6개월 이상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이 나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잔금을 치려고 모아둔 2억의 대부분을 몽땅 밀어넣으면서 과감하게 투자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흔들려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밀어넣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늘이 너에게 주는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이상 나 역시 니놈 눈에 피눈물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일부러 작전주 다 빠지고 한 템포 늦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손해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제 딸과 저의 사정을 듣고 그 원수가 그놈이라는 것을 알자 티 안 나게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 응당하는 제 자산관리 등의 일을 그 친구에게 더 주기로 했고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려니 역겨웠지만 저는 그놈에게 화끈하게 복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 수익률이 잘 나자 김 매니저는 무척 고마워하더군요. 자신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안 그래도 처가 돈까지 끌어쓴 터라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는데 그걸 다 상쇄할 수 있을 수익을 대표님 덕분에 얻게 되었다며 고급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술까지 사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그날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지금 주식 보셨어요? 주가가 갑자기 너무 휘청거리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자네 그런데 박 사장은 뭐라던가? 박 사장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시던데요.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손실이 70%다 되어가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일단 나는 박 사장 말대로 기다려보려고 하네. 자네도 좀 기다려보게나. 겪어보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 박 사장 말을 믿어야지. 그동안 이득 보게 해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려봅세. 저는 태연하게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로 달래며 사라진 그놈 역시 애간장이 타는 기다림의 고통을 겪기를 바라면서요. 곧 또 전화가 울리더군요. 대표님, 그런데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라도 빼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본전 다 털리게 생겼다고요. 기다려보게나. 어디 박 사장 말 틀린 적이 있던가? 박 사장은 우리를 상대로 사기치거나 다른 소리 할 사람이 아닐세. 곧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정보가 있다고 하니 지금이 마지막 고비야. 지금만 버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걸세. 나는 일단 버틸 생각이니 자네는 쫄리면 빼게나. 그 자식은 욕심이 많은 놈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딸과 본부인을 놓고 둘 다 가지려 했겠죠. 제가 분명 마음에 걸리면 빼라고 했는데도 그놈은 제 말에 현혹되어서 빼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며 버티더군요. 그 결과 그놈이 잔금을 칠 거라던 2억의 돈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놈의 재산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인과응보는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역시 득달같이 전화가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대표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카드사 일한 저보다는 은행권에서 임원까지 하신 대표님을 믿고 친구분께 맡긴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놈은 저를 죽일 듯이 고함을 지르더군요.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연습해서 줄줄 외우게 된 회심의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순진하게 계속 기다릴 줄은 몰랐지. 왜? 자네는 남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뒤통수만 쳤지 본인이 당할 건 생각 못했나? 남의 눈에 피눈물 뺐으면 언젠가 처절하게 당할 각오를 했었어야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며 살아. 이 개자식아, 자네는 당장 해고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게. 저는 그렇게 제 딸을 기다리게 만들고 평생 가는 상처를 준 그놈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놈은 직장을 잘리고 주식으로 돈을 날려 처음에는 저와 제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둥 날뛰었으나 나중에 내가 누구의 아빠인지 알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감히 제 앞에 나설 수도 없었겠죠. 저는 그놈이 만약 제 앞에 나타나면 감방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찢어 죽이고 말겠다고 이를 갈았으나 역시 비겁한 놈답게 그냥 조용히 꼬리를 말고 사라지더군요. 그 후 금융계 쪽으로는 취직한 흔적이 없었고 집도 이사를 갔는지 서울권에서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딸에게도 저의 복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안다면 손녀의 친아빠인데 라는 생각으로 또 동정심을 품거나 괴로워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딸에게는 사정이 있는지 이사를 간다고 하고는 직장을 그만둬버렸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 일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딸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냥 다시는 그 인간이 내 주변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그렇게 저는 딸과 손녀에게 영원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좌우명은 인과응보가 되었네요.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요즘 저는 누구에게라도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 애쓰며 삽니다. 반드시 잘못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가슴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곧 봄이 오겠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하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